20세기 한국 소설 39. 권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김원우, 김성동. 이회수의 고수는 외딴 마을 당구장에 모인 4명의 남녀가 비밀 도박을 벌이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들 중에는 못생긴 어린 소녀가 등장하며 그녀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해 속물적이고 탐욕스러운 인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작품은 화투와 도박판을 배경으로 인간의 욕망과 위선, 사회의 부조리를 극적으로 드러내며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와 신비로운 상상력을 보여줍니다. 김원우의 추도는 도시 중산층 여성인 나가 사범대학 동창 명예의 삶을 회상하며 여성의 자립과 현실적 고통을 성찰하는 소설입니다. 나는 결혼과 육아로 평범한 주부가 되었지만 명예는 가난과 가족 해체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명예는 임신과 낙태를 겪으면서도 남성이나 제도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감내합니다. 나는 명예의 고독한 싸움에 공감하며 여성으로서의 삶과 자아를 반성적으로 돌아봅니다. 김원우의 무기질 청년은 평범한 직장인 나가 우연히 청년 이만집의 일기를 읽으며 속물적이고 병든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청년의 삶을 성찰하는 소설입니다. 이만집은 물질적으로 무능하지만 세속적 성공을 좇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사유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소설은 이만집의 일기와 이를 읽는 나의 논평이 교차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소각한 세태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탐구합니다. 이만집은 무기질처럼 필수적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김성동의 하사는 좌익으로 처형된 아버지와 가출한 어머니로 인해 방황하던 청년 법운이 진정한 구도를 찾아 산에 들어가 스승지암, 파괴승지상과 함께 수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산의 죽음과 다비식을 겪으며 법운은 피안으로의 도피가 아닌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깨달음임을 자각합니다. 결국 법운은 세속으로 내려가 사람들 속으로 힘껏 달려가며 깨달음의 실천이 세상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김성동의 오막살이 집 한 채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서 어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와 살아가는 소년 영복의 이야기입니다. 외딴 집에 동무 하나 없이 지내던 영복네에 어느 날 산을 넘어 낯선 중년 남자가 찾아오면서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년의 순수한 동심과 가족마저 갈라놓는 전쟁의 잔인함이 대비되며 가족의 상실과 시대의 비극이 어린 시절의 고독과 함께 그려집니다. 김성동의 붉은 단추는 1987년 실천문학사에서 출간된 소설집으로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한국 농민과 민중의 삶, 그리고 격동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인간의 상처와 사회적 모순을 그려냅니다. 작품집에 수록된 단편들은 전쟁, 이데올로기, 가난 같은 시대적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대한 작가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김성동 특유의 서정적 문체와 현실, 비판적 시각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유순아의 출구는 외국계 기업의 간부로 일하는 주인공이 회사의 이익과 민족적 자존심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그린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외국 자본의 논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점차 자신이 조직의 부속품으로 전락해가는 현실을 자각합니다. 결국 그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와 타협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떠나는 결단을 내립니다. 작품은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와 정체성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룹니다. 이병천의 휴전선은 고 박봉우 시인과 함께한 휴전선 기행을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은 휴전선을 미신이며 괴물이라 표현하며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와 비극을 성찰합니다. 이 소설은 분단과 전쟁의 현실,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 소외와 상실을 진지하게 탐구합니다. 작가는 휴전선 기행을 통해 분단의 실체와 그 이면에 깃든 인간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현대 소설가 5분, 이회수, 김원우, 김성동, 유순아, 이병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다룬 해설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작가분들이 당대 현실을 어떻게 보고 또 비판했는지 그 시선에 초점을 맞춘 자료인데요. 그렇죠. 작품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상 세 분, 이회수, 김원우, 김성동 작가님께 좀 더 집중해서요.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아껴드리면서도 뭔가 생각할 거리는 던져드릴 수 있도록 바로 시작해보죠. 네, 좋습니다. 이 해설 자료가 작가들의 삶이랑 문학적 특징, 또 대표작 분석을 통해서 뭐랄까 세속적인 가치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상처, 또 진정한 삶의 의미 찾기, 뭐 이런 좀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이 세 분 작품을 통해서 그 날카로운 현실 진단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회수 작가님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도 엄청 나셨고 또 삶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소설 고수를 보면 화투 노름판이 배경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단순 오락은 아닐 텐데 이 설정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정인데요. 이 노름판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그 속임수와 탐욕이 막 뒤엉킨 세속사회의 축소판 같은 거죠. 축소판이요? 네. 작가는 이 작은 세계를 통해서 현실의 어떤 부조리함 이런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신비로운 기회를 가진 청년하고 어린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네네. 이야, 그 대사 정말 강렬하네요. 세태의 위선을 그냥 정면으로 콕 찌르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날카로운 바늘 같아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우화처럼 현실에 비춰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네. 독자들이 스스로 현실의 이면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원우 작가님을 한번 보죠. 소설가 김원일님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으시고 이분은 동시대 풍속이나 인간 욕망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내는 걸로 평가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관찰력이 대단하시죠. 추고라는 작품은 주인공 독백 형식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형식은 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실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질문이세요. 독백 형식이 잘 쓰면 인물의 내면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어떤 갈등이나 인간 내면의 허영심, 위선 이런 걸 되게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죠. 물론 반점도 있어요. 너무 한 인물 시각에만 의존하다 보면 좀 편향돼 보일 위험도 있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추도 같은 경우엔 월북한 아버지의 부재나 동생의 죽음, 이런 작가 개인의 가족사가 좀 녹아 있고요. 또 제사 방식을 두고 유교적인 할머니랑 기독교 신자인 형수 사이의 갈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가의 약간 보수적인 면이나 당시 기독교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감 같은 것도 좀 읽혀요.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가족 전체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무기질 청년이라는 작품도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이만집이라는 인물의 비망록이 나오고 스스로를 무기질이라고 부른다고요. 무기질? 어떤 뜻일까요, 이게? 그 무기질이라는 게 이만집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하는 표현인데요. 뭐랄까, 물이나 공기처럼 꼭 필요하긴 한데 눈에 잘 띄지는 않는 존재. 그런 의미로 쓴 것 같아요. 존재감은 없지만 필수적인. 네, 작가는 이걸 통해서 평범해 보이는 개인의 어떤 기록이나 성찰이 사실은 우리 사회나 문화를 보이지 않게 풍요롭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주인공 화자가 이만집의 기록을 보면서 자기 젊은 날을 돌아보는 설정도 꽤 인상적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김성동 작가님입니다. 만다라는 워낙 유명하시죠. 이분 문학에서 체험이 정말 핵심 키워드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좌익 활동가였던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작가 본인이 승려 생활을 하셨던 경험이 작품에 아주 깊숙이 배어 있죠. 그렇죠. 만다라는 정말 깨달음을 향한 어떤 처절한 구도의 여정을 그리는데 이건 작가 자신의 경험이랑 거의 포개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후속작 격인 하산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진정한 깨달음, 그 도라는 게 고고한 산중수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불교용어로 예토라고 하죠. 이 예토 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만다라가 구도의 시작이었다면 하산은 그 깨달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산에서 만난 노인의 꾸짖음이나 유녀와의 만남,
이런 에피소드들이 그런 전환점이 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깨닫는 거죠. 아, 이상적인 세계, 정토랑 현실, 예토가 이게 둘이 아니구나. 그래서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님 작품에 유독 한자어가 많이 등장하는 편인데 이것도 한학에 능통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불교적인 사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작가분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현실을 보는 날카로운 시선들을 따라가 보니까요. 아, 정말 문학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이회수 작가님의 우화적인 통찰, 또 김원우 작가님의 세밀한 관찰력, 김성동 작가님의 치열한 체험적 구도. 방식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사는 현실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시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분들 작품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받아들이는 일상의 질서나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되묻게 만드는 힘이 있죠. 네, 맞아요. 뭐 세속적인 욕망의 허무함이라든지 역사가 남긴 상처, 진정한 삶의 방향은 뭘까?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문학을 통해서 이런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 그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작가들이 파헤쳤던 그 현실의 모습들이 뭐 형태는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께서는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익숙한 풍경을 보셨는지 혹은 어떤 새로운 탈출구의 실마리를 발견하셨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